현안 얘기 아까 하기로 한 걸로 좀 넘어가 보죠. 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한번 일단락을 짓고. 그 주식 양도소득세. 예. 다양한 세제 개편안. 아니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제적으로 보면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예. 그냥 저는 이렇게 보여요. 예.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의 한계와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준 사안이다. 시험대에 올랐다. 실용주의 왜 그러냐면 예. 전 이렇게 봐요. 실용주의라는 게 말은 좋은데 국민들이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세부 공약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대략 그 사람이 말하는 원칙이나 방향을 보고 얘가 뭘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한 게 뭐 박정희의 정책이 뭐 어쩌고 김대중 정책이 뭐 어쩌고 갖다 쓴다. 말은 좋은데 그럼 뭘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모를 걸 그러면. 네. 근데 보세요. 금투세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대선 때 자기가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투세를 없앤 마당에 그러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추는 게 앞뒤가 맞냐고. 안 맞아요. 그럼 그동안 정부는 그걸 왜 낮췄냐? 사실은 금투세 핵심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다른 것도 들어가 있긴 하고 그게 제일 부치가 큰 건데 그게 비중이 큰 건데 그러면 왜 그동안 정부에서 기준을 낮추었냐면 결국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전면화하기 위한 밑작업으로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윤석열이 다시 올렸던 거는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 그래서 금투세 유예하고 뭐 여야로 폐지했잖아요. 예. 그런 마당에 그걸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앞뒤가 안 맞고 그럼 이 정부는 뭘 할지 모르겠다고 시그널을 준 거고 사람들한테 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저는 한계를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 거다. 근데 예측 불가한 거예요. 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을 믿어야? 그러니까 이제 믿어야 되지? 이 방송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인사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보여주는 게 노동은 뭐 산업 안전, 산업재해는 뭔가 좀 손보겠다, 젠더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정도는 그동안 이제 추론이 되는데 나머지 분야에서 굳이 따지면 이제 저는 이제 운동권식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총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있어요. 어쨌든 이상이 있어요. 분권화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개혁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농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있는데 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게 뭐 블루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프린트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결론이 정책이 잘 됐을 때는 더 유능한 정부를 평가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의무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처럼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해갖고 마지막에 JP하고 손을 잡으면 그래 그렇게 하다가 안 됐으니 그건 뭐 오케이 사람들이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17년도 경선에 와서 재벌해체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년 안 된 거예요. 2017년이면 사실은 8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 실용주의도 한계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에 대한 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선행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게 세수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까지 영향이 미칠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뭐 시장이 뭐 그런 걸 하기보다는 사람 배신감이 큰 거예요. 야 믿고 주가 5천 한다고 했더니 뭐 그 반대된 걸 쓱 끼워넣어?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예전에 이 방송에서 대통령이 주가 5천을 목표로 얘기하면 안 된다. 차라리 금융시장을 뭐 활성화하든 뭐 선진화한다든가 뭐 제도 개혁을 해야지 목표가 5천이라고 되는 것은 오히려 거품을 만드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쪽 얘기를 하면 협찬은 아닌데 요거 이런 그래도 거죠. 좀 먹어보세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사오신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예. 아니 세수 펑크가 이렇게 많이 났다고 해서 나는데 당분간 세수가 잘 거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기재부에서 그래서 고민하다 조금이라도 늘리자 그래서 거래세를 그래서 다시 비율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넣은 거 같아요. 네. 양도소득세하고 그걸 넣은 거 같은데 금투세 폐지했으니까 거래세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리고 저 그 주식 대주주 그 과세 강화도 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저 세금 이 결손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는 거고 경제가 단기간에 나아질 일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런 그쵸.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남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린 맨날 이제 편리할 때만 선중이라고 말을 좀 쓰면 안 된다니까요. 편리할 때만 뭐야? 선진국이란 말을 쓴다고.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 금투세 아예 과세를 안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주식시장을 막 진짜 없는 시장을 키워야 된다. $1,000, $2,000 정도면 저는 이해해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과세를 하되 부동산보다 낮춘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딴 나라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돈을 엄청 버는데 거기 세금 한 푼도 안 걷는다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정당화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 비전으로 얘기하면 아니 근로소득세를 면제해라. 왜 그것만 면제하냐? 노동에서 일하는 그다음 우리 이 더위에 고생하는 건설 일용 노동부터 배달부 이 사람들 하는 소득도 다 면세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힘든 데는 어떤 데를 얘기하냐면 이제 MB 때 우리가 해외 진출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랑 캄보디아인가 라오스인가 증권거래소를 우리가 만들었을 거예요. 지분이 몇 조 있어요. 증권거래소를 만든 시점에서는 네,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도 한때 증권거래소가 그래서 적자거든요. 거래가 없어가지고 뭐 라오스 이런 데는 오히려 아니 박정희가 배당만 받는데 5.16하고 나서 경제정책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한 것 중에 뭐냐면 일단 은행을 국유화하고 무슨 한국은행 부장이 은행장 임명하도록 했던가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은행을 국유화하고 화폐개혁 그 다음에 화폐개혁도 했죠. 화교 척결 이자소득세 아예 안 받고 가차명 거래가 허용했어요. 왜냐면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거 한 건 1인당 지들 $100도 안 되니까 저축하게 하려고. 어찌됐든 출처 안 따질 테니까 은행에 집어넣으면 세금도 안 걷고 가명에 차명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60년대 초에나 하는 정책이 그런 그 정책을 아예 세금을 안 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금투세 폐지한 게 그냥 전적으로 대통령 선거용으로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할 수 없는 건데 해놓고 이제 이게 뒷수습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걸 조금 이제 당시 상황을 조금 이제 재구성을 좀 하면은 그 작년 이제 금투세 폐지를 하기로 한 게 작년에 이제 8월인가 9월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인데 사실 강하게 주장한 거는 윤석열 정권하고 이제 그때 한동훈 씨죠. 이 금투세 폐지가 마치 이제 만약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막 엄청난 이제 폭락을 하는 것처럼 대만이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30몇 %가 폭락을 하고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한동훈 씨가 그때 이제 윤석열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이지매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한동훈의 생각은 여기서 내가 윤석열하고 또 이제 총선 이후인데 총선 이후니까는 끝간데 없이 또 싸우기도 뭐하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윤석열 고개 숙이기도 뭐하고 그래서 뭔가 정책적으로는 윤석열하고 이제 같이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윤석열하고 같이 가지 않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이슈를 가지고 많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였는데 계속 이제 한동훈이 금투세를 그냥 폐지하자. 민주당은 무슨 이 개미들하고 전쟁하는 거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세 저항 어마어마한 걸 합니다. 그건 있죠. 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 조건이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거였죠. 예정대로 하는 거였고 요 긴장 관계 속에서 그 당시 아마 민주당 내에 이제 논의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해설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그런 이제 그 뉴스도 계속 다루고 했으니까 해설은 아마 요 이슈를 그때 계속 한동훈 씨가 여야 대표 회담을 해가지고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금투세 폐지를 여야 합의에 1호 무슨 뭐 합의로 만들어가지고 뭐를 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생각은 뭐냐면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이지회 당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보시면 이 국민의힘의 한동훈계를 살살 꼬시면 좀 특검 통과도 될 것 같고 이탈표가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저런 것도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하던 시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주주들이라고 하는 개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요걸 수용을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총대를 맨 거죠. 총대를 맸다기보다도 결단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입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거지만 하지만 워낙 지금 증시가 안 좋고 또 야당 그땐 여당이죠. 여당과 정권이 하자고 하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한 건데 그 당시에 그래서 원래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던 게 이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시행이 못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익히 아시겠지만 원래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는 걸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내린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돼야 될 게 시행이 안 되게 된 상태에서 원래 윤석열 정권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도 된다는 비상식적인 어떤 그러한 이 세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원래 10억 기준이었던 것도 50억으로 올린 것도 이거 윤석열 정권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소액 주주들이라는 분들이 요구가 엄청났어요. 10억으로 하면은 다 연말되면 제 팔아제껴 갖고 우리가 다 손해가 막중하다고 그때 코로나 이후 불장해서 굉장히 그 얘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난리치가 쳐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도 있는데 애초에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거의 취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익히 아시겠지만 금융소득,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거둔 돈에다가 이 차익 실현하는 거에 대한 과세를 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거래세 체제만 있고 사실상 없으니 그러면 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로부터 차근차근 요거를 넓혀가서 과세를 어쨌든 한다라는 개념이 원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 이 개념은 없어도 되는 개념이고 금투세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투세를 도입했으면 이것도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건 폐지되는 게 원래 순서죠. 그렇죠. 금투세 근데 금투세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뭘 해야 되냐? 거래세 원복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상식적으로 요 그냥 어떤 그러니까 이 정책의 수용성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요 수용성이 결국은 문제인데 수용성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냥 논리적인 요것만 가면은 그러면 50억으로 갖고 갔던 거를 10억으로 다시 원복해야죠. 요것도. 그게 이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상법 개정안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주주 친화적인 뭐 옵션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안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는 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없던 거를 하기는 했는데 주주 친화적인 것으로 근데 이것도 기대에 못 미쳤고 지금대로 하면은 별 큰 효과 없다. 일부의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게 불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요 조합으로 이제 한 건데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대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소액주주 그다음에 뭐 개미라는 요 정체성을 가지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기 좋은 거거든요. 코스피 5천 간다더니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코스피 5천이라고 하더니 세금 더 걷네. 이 얘기를 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저는 근본적으로는 조세저항의 측면인 거라고 보고 이 조세저항의 측면에서 사실 이 주류적 정책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부면 그런 정부면 이거는 그런 저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책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정당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이 큰 어떤 틀에서 요 지금의 개미들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거는 일종의 뭐 제가 뭐 단언하진 않겠지만 굳이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식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것에 이 기울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가령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를 마친 직후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기준이 우리가 생각한 이 조합이 정책 조합이 이게 뭐 생각보다 파장이 크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다. 요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개미들이 반발하고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당장 이제 어떤 주가의 이런 반응을 봤을 때 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유턴한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저는 요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평가, 포퓰리즘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문제냐면 아까도 좀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류적인 거냐에 대한 기준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주류적인 거.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한 거에 굉장히 주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주류적인 데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포퓰리스트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대선의 캠페인 그리고 이 캠페인과 연관돼서 집권한 이후에 행보들을 보면은 포퓰리스트적인 어떤 그러한 이 캠페인과 정책의 어떤 그런 조합을 계속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통치자적인 마인드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통치자적인 마인드로 하려면 결국은 세수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약속은 증세가 없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못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러나 그러면은 펑크가 나든 말든 뭐 우리는 뭐 이거 앞으로 그 나라의 그 국가 부채가 늘든 말든 약속한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퓰리즘적 마인드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세수는 세수대로 채우긴 채워야 됩니다. 이게 주류적인 통치자의 마인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오늘 나오는 얘기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다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난리 날 거거든요. 공시지가 현실화 또 한다 그러면. 그런데 한다는 얘기 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런 게 있는 거다. 그러면은 평가 기준을 어디다 놓을 거냐?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포퓰리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주류적인 통치자의 마인드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평론가적인 기준은 이제 요건 세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세팅하는 거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정권이 뭐를 기준에 놓고 지금 정책을 세팅을 하고 갖고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요 마인드는 분명히 지금 있는 것 같다. 근데 요게 지금 이 포퓰리즘적 요구와 충돌하고 있는 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뭐 이게 주류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 처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메인스트림이니까 책임감 있는 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통치의 책임감을 가진 자세. 그러니까 이게 세수를 이게 앞에서 자기가 한 얘기가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를 신경 쓴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증시 5천 가고 만들고 주식시장 키우고 금투세 폐지했는데, 그리고 증세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역행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역행하는데 보통의 웬만한 정치인은 그러면 이제 대국민 사과라고, 제가 잘 몰라, 그렇게들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하는데 제가 걱정은 아니고 제가 좀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한 배경에는 원래 이제 반발은 하지만 자기들이 믿었던 예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나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만약에 그 주식 그쪽으로 부양 쪽으로 간다고 했으면 애초에 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그 강화안을 안 냈으면 됐거든요. 그냥 그 부분이 세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11조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대주주 부분만 놓고 보면 애초에 해당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서 세수가 얼마 안 돼요. 몇 천조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거래세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세하고 그다음에 이 대주주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놓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세트로 다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세수가 크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이런 거예요. 세수는 크지 않은 건데 여론의 파급 효과는 지금 크지 않느냐. 그러면 심리적으로 굳이 10억을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냥 50억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입장 정리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그 안을 그러니까 여러 안을 지금 당은 청와대 지금 용산에도 줬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줬다고 하지만 50억 안에 힘을 싣는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때는 유력한 것 같고 오늘까지 나온 얘기는 물론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메시지를 그렇게 정리를 하겠죠. 우리 입장은 원래는 이 제도적인 어떤 그런 합리성을 추구했는데 그래서 10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제 좀 더 이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당이지 여당 얘기죠. 여당의 입장에 내는 걸 들어보니 그럼 50억을 일단 유예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서 이 부분은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할 가능성이 지금은 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아니다. 그 하나만 더 첨언하면 네. 또 이제 이런 감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보기와 달리 여파가 딴 데로 튑니다. 국가가 쓰는 돈은 네. 거의 일정해요. 줄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비가역적이어서. 그러면 어디서든 심지어 국채로 내든지 어디서든 긁어댄단 그렇죠. 말이에요. 민생 쿠폰을 뿌렸으면 사실 딴 데 예산이 빠지죠. 빠지고 네. 세금도 어떤 식으로 다 걷어요. 그리고 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에서 주로 누가 피해를 보냐면 진짜 중산층하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봐요. 세금이라는 게 관행이 있어서 법에서 모든 걸 다 세밀하게 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관행에 않아요. 대해서 결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과세 안 하는 거를 긁어대 갖고 과세를 하고 원래 세무조사를 해도 기본 금액이 돼야 보통 하거든요. 그쵸. 걔들도 가성비 따지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정말 아는 세무사한테 들은 얘기는 자기도 처음 봤다고 하던데 100만 원 갖고 세무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더 거들라고. 그럼 이게 누가 피해보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이 피해를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소송까지 못 하거든. 그리고 그 100만 원 소송하겠어. 그렇죠. 그렇죠. 재벌들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소송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일부 또 이상한 거 있으면 법원에서 다 걸러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금 폐지를 해라. 그러면 세수가 세원이 늘 것이다. 뭘 하라고요? 현금 폐지를 해라. 그러면 세원이 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캐시리스? 그게 느는데 그 요새 현금을 하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생각만큼. 전 여러 가지가 잡힐 것입니다. 술집이나. 남대문에서도 테더코인 받는다는데 뭐 요새 다 그걸로 거래하려고 그럴 걸. 그래서 하여튼 근데 원래 생각하시는 세제 개편은 어떤 거세요? 그냥 이 맥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그 세금 쪽 그 원래 예전에 많이 연구를 이거저거 많이 하셔서 저는 뵙고 들을 때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막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이번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세제 개편은 이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게 얘기하면 효율성, 공평성이거든요. 네, 그렇죠. 두 가지 효율성, 공평성인데 효율성은 이제 좀 세금을 걷기 쉽게 하게 한다는 그쵸. 측면인 그쵸. 거고 그쵸. 공평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평등 완화. 불평등 완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효율성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평성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제일 큰 거는 소득세를 강화하고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소득세. 소득세 강화하고 그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자산 관련된 세금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소득세가 세수 규모가 아주 크고 그리고 소득 재분 효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나 이런 건 어떻게든 이 소득세에서 다 금투세 그렇고 주식에서 다 이걸 어떻게 줄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 방향으로 하고 수단으로서는 이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이게 줄이는 거 그게 일본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면세점이 너무 높아요. 실효세율이 낮죠. 예. 명목 세율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일정 구간까지는 별로 내지 않죠.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다 다르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새 이제 누진세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스웨덴도 결국 그렇게 귀착이 됐는데 스웨덴이 이제
면세점은 거기 공제가 별로 없어요. 면세점이 낮아. 그게 대략 뭐냐면 얼마 번다 그러면 제가 세금 얼마 내는지 그냥 복잡한 세무 지식이 없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세율도 딱 두 단계라고 보면 돼요. 중산층 30%, 고소층 50%. 이게 간단해요. 그렇게 귀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복잡한 세금 거의 다 없었어요. 심지어 상속세까지. 그러니까 물론 모든 걸 다 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저는 간소화하면서 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지 그래야 이게 공평성도 추가하면서 세수 확보도 되고 복지 제한도 마련하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조세 저항도 적어요. 왜냐면 소득세가 많을 것 같지만 있는 세제고 매년 버는 거에서 계산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못 벌었으면 거의 안 내는 거야. 근데 사람이 잘 벌어 못 벌다 하잖아요. 잘 벌 때 많이 못 벌 때 안 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거보다 조세는 적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소득이 없어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로 계속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더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기본 방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주식 관련해서는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전 차라리 그냥 10%라도 아니면 정 안 되면 독일에서 5% 물론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저 세목 수준의 세금은 도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반발 조세적 실제로 있고 그거를 무시하고 뭐 정치인들한테 뭐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라. 민주사회에서 사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여야 합의를 했는데 한 번도 시행도 안 하고 저는 그 여야 합의되는 것도 특이한데 했으면 그걸 계기로 정말 좀 5%라도 했으면 거기서 조금 이제 조정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년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하도 한동훈 씨가 자꾸 한동훈 씨 얘기를 해서 뭐 그런데 이재명의 반문선언 아니에요? 금투세 네? 폐지는? 자 한동훈 씨가 보면? 계속 그래서 심지어 당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5천만 원 기준을 그러면 1억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면세 구간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금투세가.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모든 금융소득을 다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해 동안 네가 거둔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이거잖아요. 그냥 이익을 5천만 원 그쵸. 봤으면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이 주식에서 5천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이거 아니죠. 네, 더하고 빼고 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해 동안 소득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그 5천만 원 기준으로 적용해도 사실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세금 내는. 근데 저는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그 금액을 애초에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5억 정도 했었으면 어떨까? 도입을 하고 그러면 반발이 1년에 5억 이상 안 벌면 안 낸다. 그다음에 그건 나중에 늘리는 거지. 조금씩 줄여가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1억으로 하자. 그 뭐 5억 말씀하신 5억은 안 되지만 1억으로 하자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포퓰리스트적인 정치로 이미 이 개미들의 이 원성을 조직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한동훈이라는 분이 절대 안 된다. 열심히 했죠. 난 이 국면에서 사실 제일 얄미운 사람 한동훈입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 얼마나 얄밉냐. 자기가 그렇게 작년에 주도해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어쨌든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의석수는 작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이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자기 업적이죠.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올해 또 뭐라 그러냐? 거래세를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지금 이 소액 투자자들과 청년들이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금투세를 폐지해가지고 거래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사실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성함이 정의당이 아니고 정의정입니다. 정의정이라는 분이 정의정. 네. 당의정도 아니고 정의정. 작년에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금투세는 절대 안 된다. 금투세 거두면 나라가 망한다. 거의 막 얘기한 다음에 금투세만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소액주주들은 심지어 거래세를 더 낼 마음도 있다. 거래세를 인상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나 지금
손절하는 화장실 것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건데 손- 폐지됐으니까 손절하는 이건 없는 것도 거고 딴 것도 억울한데. 없애라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거는 올해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절대 그 50억 절대 유지해야 되고 20억 30억도 안 된다. 10억 나라 망한다. 50억 유지 꼭 해야 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거 지금 이 세율로는 안 된다.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물어봤어. 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래세는 인상해도 된다. 작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훌륭하신 거래세를 인하하라 그러면 또 금투세 얘기할 거니까 나는 거래세를 인상해도 된다. 이분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가 한 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데 한동훈 씨는 뭐냐? 나는 그래서 얄밉다 이거예요. 뭐 이번에 뭐 락패 같다고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포티 놀이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분은? 아니 뭐 락을 좋아하면 락팬은 뭐 갈 수도 있죠 뭐. 혹시 가셨습니까? 안 가죠. 최근에 페북이 참 오지 오스본 추모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아유 오지 오스본 우리 오지 오스본 옹이 돌아가셨는데 또 예. 암흑기의 대마왕. 아유 대단한 분이에요. 네. 세계의 그 좀 이제 좀 어두운 색채 헤비메탈 이후에 어두운 색채 음악은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오지 오스본에 상당히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 뭐 시작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원래 락 음악 좋아하시지 않으셨나요? 저요? 네. 아니었나요? 음악하고는 별로 제가 그렇군요. 네. 별다른 취미가 없는 사람.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여튼 나도 너무 시대에 뒤처질까봐 얼마 전에 그거는 봤습니다. K-팝 데모넌트는 보셨고, 저도 사실 락을 그때 그날 막 즐겨 듣고 그냥 이름만 아는 분 그냥 어둠의 세계 그 이제 마법사 같은 분. 그 양반이 대단한 양반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더 다크하고 어둡고 막 이렇게 뭔가 뭐랄까 묵시록적이고 이런 음악들은 더 많은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이제 기원을 어떤 장르를 여러 한 가운데 이제 뭐 오지 오스본과 블랙 사바스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70년대에 이제 블랙 세버스가 먼저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그 말씀드린 헤비메탈의 좀 어두운 색채 음악들은 블랙 세버스의 이제 토니 아이오미가 만든 리프들에 상당히 빚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뭐 과장이지만 야 그거 다 사실 토니 아이오미가 다 써먹었던 거야. 그 리프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막 얘기를 할 정도로 블랙 세버스가 상당히 이제 그 당시로서는 그런 색채 음악으로서는 앞서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지 오스본인데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동네 친구들인데 네. 버밍엄 공업지대 그 노동계급의 4명의 답 없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밴드를 한 건데 그 와중에도 하여튼 자기 관리가 안 돼갖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솔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안목이. 그래가지고 명 기타리스트들을 계속 발굴을 해요. 그 대단한 기타리스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랜디 로즈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약간 그 좀 그런데 제이크 힐이 이런 기타리스트도 굉장히 대단한 기타리스트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오지 오스본 마지막까지 공연을 같이 했던 잭 와일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대단한 기타리스트인데 특히 랜디 로즈 같은 경우에는 짧게 살았거든요. 요절한 기타리스트거든요. 근데 메탈리카의 커크 해밋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랜디 로즈가 한참 날아다닐 때 약간 메탈리카는 약간 촉자 느낌이 있었지만 제가 뭐 메탈리카 1집 3집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랬지만은 아무튼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랜디 로즈는 대단했다 이런 얘기를 그걸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좀 락의 어떤 그 황혼기가 왔을 때는 오즈 페스트라는 그 자기들만의 또 이걸 조직을 합니다. 그 공연을 거기서 소위 말하는 랩메탈이라고 하는 장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실 또 이렇게 키워주고 RATM으로 대표되는 그런 RATM보다 좀 뒤 밴드들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때는 이미 좀 할아버지죠. 네. 오지 오스본이. 네, 그렇죠. 그런 거를 해서 쭉 그 씬에 굉장히 큰 기여를 장기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블랙홀 블랙 신드롬이 그런 이름을 단 게 다 블랙 사바스 영향이다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었거든요. 뭐 요즘 세대야 블랙하면 흑인 음악이거나 블랙핑크거나 두 개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제 뭐 그래서 그렇죠? 이 전체 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공연을 하다가 이제 공연을 하고 거의 2주 좀 넘어서 있다가 죽은 거죠. 예. 예. 걸을 수가 없어서 앉아서 공연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네. 파킨슨 네. 병이 있어가지고 파킨슨병 발현된 공연. 예. 앉아서 진정한 음악하는. 음이 안 올라가는데도 그냥 이제 앉아서 공연을 하고 네. 마지막 곡이 이제 패러노이드라는 곡이었는데 유명한, 블랙 세버스의 네. 이 곡은 이제 평소에 멀쩡할 때 할 때는 무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뛰어가면서 막 네. 난리 브루스를 추면서 이제 네. 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이 앉은 상태에서 막 이 다리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다리를 막 굴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까지 열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제가 볼 때 사람의 진가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라는 거는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상황 이후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추모 열기가 있고 버밍엄에 가면은 거의 뭐 꽃이 막 산처럼 쌓여 있고 지금 온갖 남녀노소의 메탈 팬들이 와가지고 막 이걸 하고 있고 노래 계속 틀어놓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씬을 굉장히 이제 주도하고 씬을 굉장히 씬에 큰 기여를 한 그 공을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를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예. 친보에 그런 사람 있느냐 네, 이렇게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저기 그 민주노동자연대 희망연대 노조 활동하셨던 이종탁 동지 최근에 부고가 그 신문에 났어요. 네. 경향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시다 얼핏 들었는데 참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또 작고하셔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갑자기 부고하니까 너무 연예인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좀 그래요. 네. 헐코건 부고 기사도 특이했는데 우리 노동 계급의 영웅이었습니다. 오지 오스본 어떤 의미에서는 버밍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 블랙보드를 오늘 쓰지 않았다. 야 오늘 이게 딱 돼 있었는데 진보신당 부대표의 귀환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블랙보드를 쓰지를 못했네요. 진보신당. 김정진 변호사님에게 진보신당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노동당 말고 진보신당. 세 당에서 다 어쨌든 한 자리를 하셨잖아요. 민주노동당에서 정책부장, 진보신당 부대표,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그러면 제일 고점은 진보신당 부대표 아니야? 제일 후회하는 거를 골라보세요. 1. 민주노동당 분당 2. 정의당 입당 3. 김준의 야망 출연 셋 중에 제일 후회하는 거. 밸런스 이게 속칭 밸런스 게임 이런 거. 그렇죠. 부대 참 고르기 어렵네. 네, 다 후회한다. 다시 태어나면 다른 길을.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아니야. 다시 태어나면 다른 길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판단 차원은 어차피 젊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오늘 관련 주제라면 저는 이게 너무 양당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생각을 해보면 양당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당대를 깨는 게 되게 쉬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너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그 생각했는데 방향으로 해서 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오판이었죠 사실은. 박용진이 옳다? 이거는 아니죠 결론이. 그러나 결론은 코빈 탈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알았어도 선택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은 들던데. 그렇죠.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거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세 가지예요. 양당제하고 제가 그냥 고민은 북한 문제, 민족주의 문제 이게 계속 쉽게 생각했다. 그 이제 북한이 이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많이 달라. 좀 전문가이신 분들 물어봤더니 그 이국가론이 노동당 규약이나 북한 헌법에 반영됐냐고 하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가까지 바꿨대요. 삼천리를 빼버 거기도 무슨 그쵸. 북한 그 삼천리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하고는 크게 달라지는 거긴 한데 또 어떻게 이게 저 변화가 있을지 그러니까 간첩을 내려보내도 예전처럼 무슨 그런 간첩은 안 오지 않나? 뭐 어떻게 되나? 뭐 그런 그거하고 이제 세 번째가 저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막 풀뿌리 조직에 의한 저 막 이렇게 승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크건 작건 네. 무슨 뭐 저 브라질에 저 뉴욕 시장 게 누구예요? 그저 이번에 맘다니. 맘다니 네, 요새 코비노께서 또 유어 한 파티. 번에 60만 명을 신당 창당을 하셔서 당 이름이 유어 파티예요. 유어 파티. 60만 명이면 임시당명. 나머지 세 당 너의 당. 합친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뭐 열흘 만에, 2주일 만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과거 노선 보면 대중조직으로 뭐 이렇게 민주노총 전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하지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인구의 많은 부분 포괄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도시화되고 장석준님의 동생은 꼭 민주노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나요? 어쨌든 아니 네. 뭐 필요는 하죠. 네, 당연히. 네, 네. 근데 우리만의 풀뿌리 조직이랄까 그 전통이랄까 이런 게 없죠. 전혀 없어서 없죠. 뭔가 이게 새로운 시도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크건 작건 간에 이 얘기의 취지는 분당이 후회된다네. 네, 민주노당 분당은 단일 정당 좀 행동이 후회된다. 맞다. 아니 그 뭐 그거는 다당제는 사치다. 옛날 정종건 노선이죠. 아니 무슨 민중진영 당일의 그런 정당론. 건 하고 싶지 아무리 뽑기 좋아도 진보당이 어디 저 전라도 어디 군수선 가서 무슨 칼을 갈아줬다면서 나 그 얘기 칼까지 갈아야 돼. 그 강성희 후보 그 칼 갈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칼 갈아주고 풀 뽑아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세계 진보 정당사에 남을 일이죠. 다 오늘 동원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죠. 저는 그래서 왜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메가로폴리탄이라는 서울 경기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인구 절반이 여기 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술 먹는데 풀뿌리가 직주근접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풀뿌리나 주민자치 지역 로컬의 운동이 가지는 게 제약이 있다. 다 포괄하지 못한다. 포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다. 지금 여기도 지금 김민아 평론가도 뭐 용산 살다가 은평 살다가 영등포 살다가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도 해야 되나? 상가처럼 한 10년씩 아니야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10년씩 살라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인터넷 정당 운동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 가지 고민인데 잘 모르겠으면 답은 없고 후회는 뭐 뭔가 어떻게 또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 오늘을 사는 인생이 이유 후회죠, 뭐. 오늘을 사는 이유는 어제 한 일을 후회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씩 뭐 또 바뀌는 지점이 있고 또 예상 못한 지점에서 또 변화하는 건 있으니까 흑화되지 않고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제 목표는 흑화되지 말자니. 저는 인생이 억울해지거든요. 이제 특히 남성들이 심한데 일정 연령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그런 게 남성 호르몬이 덜 나서 그러거든요. 저도 폭삭 속았수다 보다가 막 이제 막 울었는데. 애견남이시네요. 아니 근데 애견남. 그럼 맨날 오는 손흥민은 지금 벌써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지금 작년 애견남이. 시즌이 그건 아니.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그 증상 중에 하나 뭐냐면 근데 인생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괜히 인생이 막 억울해. 뭐 근데 원래 억울한 거거든요. 따져보면 인생은 원래 억울한 건데. 원래 억울한 거죠. 자기만 괜히 억울한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쵸.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죠. 왜 나를 몰라줘? 아니 원래 모르는 건데 왜 몰라줘? 이러면서 누가 알아? 이상한데 가고 그 괜히 막 그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호르몬의 역작용 이상 작용에 의한 건데 거기다 막 이념이나 뭘 노선을 갖다 붙여갖고 막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돌아보면 사실 한 게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 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사실 서양 애들이 아니지만 레거시 따지잖아요. 차라리 작은 어치브먼트를 남겨서 내가 이걸 했다, 열심히 살았다 말고 레거시를 남기려고 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어쨌든 영포티지 않습니까? 영포티. 이제 영포티인데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한 게 뭐냐? 그래도 책을 몇 권 남겼잖아요. 단독 저서를 포함해서. 안 읽잖아요 아무도. 근데 아무튼 아니 4쇄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무슨 안 읽어? 아무튼
내가 한 게 뭐냐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영포팀들도 이러는데 아니야 날카롭게 계속 평론을 하고 계신데 뭘 네. 그걸 그렇게까지 50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지금 뭐 흑화한다고 표현하셨지만 이 연령대가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상한 쪽으로 가신 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이룬 건 없는데 이룬 게 없는 내 인생 그리고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 생각에 원래 내 인생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뭔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변절이라고 부르든 뭐 흑화라고 부르든 뭔가라고 부르든 역사적 결단이라고 부르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함정인 것 같다. 대부분은 뭐 별로 이룰 수 있는 순간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또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나보다 못하는데 쟤는 국회의원이 됐어, 막 이런 거, 뭐 출세를 했어,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장관했어 그런 이런 게 거. 이제 사실은 저는 운이 70%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그게 자기가 원해서 노력해서 자기 잘나서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판단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별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근데 살면서 유럽을 한 두 번 가봤거든요. 두세 번 더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그냥 유럽이 망할까봐? 아니 그냥 못 갈 거 바빠서 못 가고 뭐 없어서 못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태리랑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이런 뭐 별거 아닌 꿈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제 공자님이 논어에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자의 인생을 보면 평생 등용되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전국을 막 돌아다녀요. 등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요. 심지어 저 어느 나라 가서는 무슨 김건희 같은 사람도 만나요. 그러니까 왕의 정식 비빈이 아닌 무슨 왕의 척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요. 국정농단하는 그런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말리거든요. 왜 만나냐고? 그럼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 이렇게 뭐 무슨 짐승처럼 살림 어쩌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만나러 가요. 근데 그 여자는 공자를 만나서 등용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공자 하도 이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근데 그 제자들은 그런 얘기가 또 기록이 다 남겼어. 지워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잘 만나서 역사의 이름을 남겼잖아요. 제가 그건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총리 하는데 영의정 한 70% 우리가 이름 모를걸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기 그 시골에 유배돼가지고 책 쓴 정약용은 우리가 목민심서랑 경세유표는 안 읽었지만 어쨌든 그 책은 알잖아요. 일단 뭐 이게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러니까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가를 남길 만한 뭘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가할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상태가 제가 이제 농담으로 부럽고서 마흔되면 의심이 없다게. 내가 등용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도 의미인 거지. 부록이 이제 그다음에 세 가지죠. 이제 원래 이제 얘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실은 유혹에 되게 마흔이 더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부록이라는 말을 갖다 넣은 거다. 고에게 지천명도 맞아. 50에도 하늘의 뜻은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해서 내가 등용되지 않는 게 하늘의 뜻임을 안다. 이제 동요가 없다. 이순 나보다 못한 남이 등용돼도 이게 별로 동요가 없다. 그렇군요. 이제 공자님이 거의 성불의 단계로 가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쨌든 그 제자 조직화가 중요하다. 뭐 자로가 됐든 뭐 누구 있는 거잖아요. 몇몇 유다가 됐든. 네. 그러니까 문서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조직을 어떤 사람들은 떠들어 놓고 자기 저서가 아니야. 예. 저 뭐 누구냐? 저기 누구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저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쓴 거죠. 떠든 거잖아요, 그냥. 예. 떠드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자를 남기든, 그러니까 조직을 남기든 문서를 남기든 이론 중앙과 조직 중앙이 있다.